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요즘 셋집 구하려는 분들 대부분이 전세 사기 걱정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믿고 계약한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또 몇 년을 모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금요일마다 법률 정보를 전해드릴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의 실태와 예방법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전이라는 병명 낯설지는 않아도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부전은 각종 심장질환이 진행된 끝에 나타나는 심장병의 종착역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신부전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오늘의 뉴스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거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봉하마을로 가서 추도식에 참석하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경남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거행됩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각 정당마다 대표급 인사들도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방금 전에 들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찬은 원래 권양숙 여사하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외도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선출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격려라든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민주당의 정통성을 띄우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고 하겠죠. 예. 그 이미 참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눈물 훔치면서 헌화하고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다 포착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앞서서 그 양산 소소사원이라는 곳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습니다. 네. 이 송기인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그 부마 항쟁 관련해서 마산 지역 저항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민주화 운동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 송기인 신부하고 만난 뒤에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 송기인 신부가 민주주의는 끝없는 대화의 길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포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민주주의의 길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참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진짜 대한민국에 가닿겠다 이렇게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특별한 일정은 잡지 않고 오늘 저녁에 있는 토론회에 좀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더라고요. 네, 오전에 그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는 특별한 일정을 안 잡고 오늘 저녁에 있을 TV 토론회 준비에 사활을 건다는 겁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요.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기로 했어요. 예.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1차 토론 때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강도가 더 셀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네. 어느 정도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요. 그 각 후보자들 연령대까지 비슷하게 맞춰서 대역을 써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어떤 후보의 캐릭터도 살려서 연습을 하고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참모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대선 토론은 신입사원 면접이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공약이나 정책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정답으로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대방에게 질문을 되돌려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스킬을 좀 배우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1차 토론회 때 보고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뭐 자료를 너무 자주 본다든가 토론할 때 시선이 자꾸 아래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또 뭐 참모들이 세세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하고 경로당 급식을 주 7일 제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하고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봉하마을을 방문을 벌써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 추도식 오후에 있을 추도식에는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미리 묘역을 참배를 한 거고 이준석 후보는 특히 좀 계속해서 자신을 노무현에 빗대고 있어요. 그 뭐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뭐 그런 거겠죠. 젊고 뭐 돌풍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나란히 좀 투영을 해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그런 거일 텐데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 시도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당 합당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이준석 후보 이제 곧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역시 대선 토론 준비에 주력합니다. 이준석 후보라고 하면 스스로가 일단 뭐 토론에 제일 뭐 자부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 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여지는 게 1차 토론 이후에 반등세도 분명히 느껴지고 있고 그런 만큼 2차 토론에도 굉장히 날을 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뭐 후보들마다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오늘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뭐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까요? 예, 일단 토론부터 시작을 해요. 그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고 이 방식이 시간 총량제 방식이라고 해서 후보별로 각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분 30초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합니다. 근데 1차 토론 때가 경제 분야였다면 이번에는 사회 분야잖아요. 여러모로 공세와 공방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요. 테마도 테마고 그리고 또 1차 때는 조금 워밍업 느낌이 있었다면 더 달아오른 분위기도 있겠고요. 그럼 후보별로 조금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지만 길다고 하면 길 어떤 리스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설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1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방어를 할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1차 토론 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평을 받았는데 맹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오늘도 아마 계속 김문수 후보가 주력하는 본인의 어떤 청렴함 그리고 안해 뭐 이런 내세우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준석 후보는 뭐 특유의 토론 스타일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은 이재명 후보가 될 거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진보 의제를 던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공고히 할 텐데 어떤 그런 차별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권영국 후보는 그 김문수 후보를 타겟팅 할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뭐 노란봉투법 두고도 공방이 있었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회 분야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연금도 주제에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관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세대 갈등 얘기로도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차 토론회 때 논의 못 됐던 주한미군 문제 이게 관심사인데 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뭐 수천 명 괌이나 아태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이게 또 거론됐지. 그렇다면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뭐 성별 대립이라든가 연령별 갈등, 예. 남북 갈등, 안보 문제, 연금, 의료 기후 이게 정말로 이슈를 오늘 네. 총망라하는 거라서 네. 사실 시간이 요거를 훑어보기에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2시간으로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요. 또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이제 대선이 진행되면서 후보 단일화 시점은 이제 데드라인이 임박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겠다 재차 강조를 했어요. 네, 오늘이 23일이죠. 예. 그 25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투표용지 인쇄가 이날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쯤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텐데 쉽지 않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네. 밝히면서 뭐 완주의 의지를 다시 밝힌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상승 기세 타고 있다. 뭐 네. 이런 거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상승 기류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완강하게 만들고 있지만 역으로 단일화 불씨를 점점 더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25일 지나서라도 28일에 뭐 DJP 연합 방식으로 네네. 뭐 극적으로 빅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에 그러면 총리 준다 이런 말 예를 나오고 들어서. 있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 당시 후보가 대선 6일 전에 뭐 연대하고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상승기류 탈 때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서 지면 배신자 프레임 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네, 이런 거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있죠. 이분들의 지지층이 과연 중첩이 될까?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로 가느냐? 뭐 네, 온전히 다 옮겨 가느냐. 네, 네. 이재명으로 간다는 그런 조사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쨌든가 2차 데드라인을 25일 지나서라도 사전투표 직전인 28일로 보고 설득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며칠 안에 혹시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선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노력을 하지만 사실 지금 내부 갈등에 좀 빠져들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당권 거래설이 또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게요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그 말의 수위 워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한테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거래 제안을 했다라는 네. 주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물론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원래 사실은 그 당권을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준다라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어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당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네.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내고 못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가라. 뭐 친윤 떨거지 이런 워딩까지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대선 경선에서 몇 명이 짜고 사기쳐서 저를 이겨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지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 뽑아달라고 유세하고 다니는 그렇죠. 네.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경선이 짜고 쳐서 나를 떨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친한계를 향한 비난과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 독자 유세한다는 거예요. 원팀 거부하면서 대선 뒤에 당권 노리는 거는 오히려 친한계 아니겠느냐. 이 중요한 시국에 지원 유세 빙자하고 팬클럽 미팅 해가지고 전당대회 사전운동이나 하고 있고 뒤에서는 단일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네. 소위 친한계는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우리 이 의혹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유상범 의원 같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하기로 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뭐 또 도리어 네. 개혁신당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 경호처내 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 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예. 동시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이미 제출받아서 확보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은 개업 당일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고요. 예. 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도 김성훈 차장이 이렇게 막아서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했고 경호처가 그래서 좀 이전보다 분위기가 예. 좀 많이 적극적이었다라고 후문이 들려오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그 내용이 경호처에서 이제 체포 저지를 경호처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냐. 이 내용 쪽으로 국한이 돼 있는 거지 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어떤 뭐 국회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버 기록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등과 주고받은 그런 통화 기록, 네. 문자 발신 내역들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쨌든 간 처음으로 이렇게 경찰이 증거를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있어서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가방 2개 받은 거 말고 이 김건희 여사 비서 3명이 통일교 청탁 의혹이 연루된 정황을 이제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어요. 네, 검찰이 그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사람 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네.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유 전 행정관이 그 샤넬 받아서 샤넬 매장 가서 다시 웃돈 주고 다른 제품으로 뭐 교환했다.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측근인 조모 전 제2부속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 청탁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 전 행정관하고 유 전 행정관 모두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이고요. 또 검찰은 최 목사의 디올백 청탁 의혹 불거졌던 지난해 7월에 이 다른 또 정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하고 네. 이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비서진 모두 검찰은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정오가 지나자 교통량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또 감곡 부근 2차로에 있는 장애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대소분기점 부근 2차로에 중형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예산수덕 나들목에서 예산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예산분기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현재 2차로 통행 어려운 모습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나들목 진출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는데요. 5차로 미리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남사진리에서 남사까지 차량들 속도 주춤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다소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갈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속 법이야기, 그리고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 정보까지 일상 속 법에 관련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천수희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한성국제법률사무소에서 건설과 손해배상을 전문 분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근무하면서 그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500분 정도 제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슬기로운 법률 생활 하실 수 있게 네, 도움되는 지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돼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쌓아오신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들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 첫 시간 어떤 법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 2023년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난해 11월까지 이 법에 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이제 인정받으신 건수가 2만 5천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고 맡긴 보증금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뭐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또 정신상 피해까지도 받게 되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계약의 단계별로 그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 그리고 네. 또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전세 사기라고 뭐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전세하고 임대차가 같은 말인지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통 전세는 이제 월마다 지급하는 월세가 없이 큰 전세금만 내고 사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네.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해서 사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전세와 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 등기를 했느냐의 여부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전세권자라고 기재가 되고, 네. 그리고 그 등기 자체로 이제 제3자에게 내가 전세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차는 사실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와 동일하게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전세 사기는 뭐 전세뿐만이 아니라 임대차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진짜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이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하면 어떤 경우들이 해당이 될까요? 네, 전세 사기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고 이걸 반환할 이제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속여서 임대 보증금을 편취, 즉 이제 빼앗는 범죄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전세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전세 사기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더해서 네. 처음부터 이걸 속이고 뺏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더해져야만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기라는 거는 그 속일 의도가 분명했을 때 또 네, 사기가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네. 이 전세 사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집을 고를 때 많이 일어나는 사기의 유형으로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깡통주택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깡통주택은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거나 양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주택을 매도해도 내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보통은 보증금에 뭐 대출금을 다 더했을 때 집값의 80%가 넘어가게 되면 깡통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 네. 근데 이제 보통 아파트보다 신축 빌라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맞아요.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라는 것이 아직 형성되기가 전이에요. 그래서 네.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혹은 내가 이 보증금을 적정한 금액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많은데 결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을 경매에 붙여서 내가 보증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네, 네. 이미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고 또 경매에서 또 낙찰이 되지 않고 수에 이제 유찰이 되다 보면은 결국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 뭐 시세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싼지 뭐 싼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점을 좀 노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이 전국의 빌라왕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깡통 주택을 막 수백 채, 수천 채씩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의 빌라왕 사건들도 이미 이제 그 집의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네. 실제로는 가치가 낮은 이제 깡통 주택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네. 피해자분들도 처음에는 담보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의문을 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네, 뭐 괜찮다 안심을 시키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물의 시세가 더 높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이고 네. 많은 보증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네. 사실 근데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이 이사 당일에 주민등록을 하고 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서 네. 우전 변제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법적으로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루의 시차를 악용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은행에 찾아가서 네. 뭐 또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 대출을 또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소유자에게 당일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차인은 물론 은행과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또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우리 법에 있는 그 정말 미세한 틈을 악용해서 네. 이렇게 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전세 사기가 진짜 이제 뭐 개인 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범죄 때문에 사회 전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항상 매매가와 전세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형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또 사기의 아하.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한테도 상담 온 대학생 분이 계셨는데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하. 네, 등기부등본에 네. 그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사기를 쳤던 건데 그 이 학생을 비롯해서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렇다 네. 보니까 임대인이 건네주는 등기부 등본만 믿고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금방 들통난 얄팍한 거짓말이었는데 그 피해가 무려 24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요즘에는 등기등본을 좀 확인해 보면은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분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모든 업무를 이제 대행을 시키는데요. 네. 이 경우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이제 신탁회사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네. 대외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도 이걸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변호사도 당해요? 네, 왜냐하면은 예.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자리에 나갔는데 네. 자리에 나오신 분이 본인이 이 건물의 건축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건축물 대장에도 이분이 건축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네네. 다만 지금 이제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신탁 계약이 끝날 거다. 그래서 어차피 내 소유가 될 것이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말을 믿고 왜냐하면 보통 신탁 계약은 이제 그렇게 뭐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말을 믿고 이제 그분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보니까 신탁사들은 이제 본인이 모르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미 임대인은 이제 이런 사기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계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 친구도 8천만 원을 결론적으로 날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법을 잘 알고 네, 똑똑한 맞아요. 변호사도 당할 정도니까요. 참 일단은 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대인을 잘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임대인을 잘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이때도 또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임대인분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 네, 위임배 받았다고 이제 하시면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분도 그렇게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임대인에게는 중개사분이 월세집으로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임차인한테는 전세집으로 둔갑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네,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예. 이런 사례로 자그마치 70억 정도의 또 피해를 또 네,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계약하시려던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안에 1호실, 2호실 이렇게 호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건물 전체가 한 분의 소유인 건물은 이제 네, 다가구 네, 네.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은 보통 내 집, 내 호실의 권리관계 등기부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권리 관계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분의 임차 보증금이 저보다 선순위에 있는 거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네. 이분도 이제 다른 호실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임대인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임대인이 이 건물의 전체 시가는 한 30억이고 지금 들어있는 보증금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네. 보증금이 2억이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가가 20억이었고 전세 보증금이 이미 20억이 들어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한테도 다 속이고 그렇게 네. 임차 보증금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른 세대 임차 보증금은 저희가 등기부를 떼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 임대인들이 나 믿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의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예. 참 그 찾아보고 챙겨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의뢰받은 사건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분은 등기부 등본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네.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없고 또 등기부도 깨끗하니까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도 하시고 또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어요. 사실 네.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이 더 이상 하실 건 네,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다 이제 했는데. 안심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날아왔는데 집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이제 퇴거를 해라 이런 내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당황을 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이분이 하신 당일에 임대인이 자산이 거의 없는 다른 임대인한테 이 집을 헐값에 넘기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또 그런 저당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결국에는 경매에 넘겨버린 사안이었죠. 그래서 예. 안타깝지만은 이분도 결국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거 외에는 보증금을 또 돌려받지는 못하셨어요. 예. 또 다른 분은 네. 또 계약을 하고 이사하는 당일에 이제 그 집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갔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임대인이 이미 하나의 주택으로 2명의 임차인한테 돈을 받고 도망을 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됐었을 것 같고요. 또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집에 근저당 해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뭐 각서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 전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요. 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집이라면 전세 사기 당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예. 어떤 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집을 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선순위 보증금도 없었고 근저당도 없는 집이어서 내 보증금 정도는 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또 세금이 밀려 있었고 아. 또 이분이 사업주였는데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들한테 월급도 밀려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나 월급이 내 임대차 권리보다 또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시게 됐었는데 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해서 900명 가까운 임차인이 총 33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뭐 임대인이 세금이 밀려 있거나 뭐 월급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뭔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네,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네, 이런 체납 내역들을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또 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는 똑똑 라디오 주치의,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겉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칠애와 오칠애가 있었는데 정답은 오칠애입니다. 오칠애라는 표현의 기본 의미는 좋은 옷을 입어 몸을 보기 좋게 꾸밈입니다. 그는 항상 오칠애의 정신이 팔려 옷 사는 데에 용돈을 다 써버린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의 뜻으로 쓰이면 농악의 장년은 실상은 실속 없는 오칠애로 그쳤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칠애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냄이란 뜻으로 거칠애 말, 거칠애 인사, 거칠애만 번지르르 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오칠애처럼 뭔가 실속이 없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칠애의 반대말은 속칠애인데 이는 속을 잘 꾸미어 모양을 냄 또는 그 모양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13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투표할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경제를 살 수 있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열심히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늦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낮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제주 2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고요.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아래에 머물며 강릉 19도, 울진 17도 등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하늘이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5에서 20mm, 경기 북부와 동해안, 강원 산지는 5에서 10mm가 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인생의 큰 이정표였다며 노무현의 길을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저녁에 예정된 주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을 거쳐 대부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 수준이니까 철수가 검토되는 병력은 전체 15% 정도 규모입니다. 네. 신문은 이런 구상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설명을 곁들였는데요. 네. 이번 보도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발표할 것이 없다 말을 아꼈는데 기존의 보도 내용이 다를 경우 곧바로 오보라고 반박한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더 늘려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었죠. 예. 미국 주요 언론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커질 것이다 내다보고 있고요. 또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병력 재배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소식을 접한 국방부는 이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 선을 그었는데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또 미국 소식인데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이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은
하버드에 갈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당장 결론부터 보면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은 하버드에 등록할 수 없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까지도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요. 예.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생 프로그램 인증을 박탈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학 내 반유대주의 시위, 반미주의 등을 문제 삼아서 대학들을 압박해 왔는데 곳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트럼프는 이를 방치하는 대학엔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하겠다 경고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하버드대 3조 원대 지원금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캠퍼스 내 유대인 혐오 근절 등을 이유로 이 DI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학교 측은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다. 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당장 학교를 다니고 있는 또 졸업을 코앞에 둔 한인 학생들도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일부 학생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러다 쫓겨나는 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특히 재학생도 재학생이지만 당장 다음 주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 또 이미 일자리를 구했거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도 일은 할 수 있는지 체류 신분은 어떻게 유지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유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일정 기간 학생 비자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조치로 학생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은 학부 한인의 기준으로 약 40명, 40명 정도 수준이고요.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네. 또 올해 기준 재학 중인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6,800여 명, 이 전체 약 27% 수준인데 전례 없는 조치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로 들어와서요. 이제 대선 앞두고 서울에서 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많다면서요. 네, 이제 대선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네.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가 지난 대선 때보다도 3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벌써 120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CCTV를 보면 10대 이하의 어린 연령층의 범죄도 일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은 요즘이다 보니까 이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내성에 차지 않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단순 파손부터 작은 낙서까지도 폭넓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훼손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 때도 모두 850명이 검거돼 2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네. 이번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선전시설 손괴 사범이 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9 이상이 어떤 사회 갈등보다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 환승 체계에서 빠지겠다라고 예고를 해서 좀 논란입니다. 네, 그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 환승 할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예 발을 빼겠다 예고했습니다. 네. 이 마을버스는 민간 업체들인데도 서울시의 환승 할인을 함께 해주고 있어서 매년 지원을 받아왔는데 서울시는 올해 지원액으로 412억 원을 책정했지만 업체들은 440억 원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마을버스 업체들이 환승 체계에서 빠지게 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로 갈아탈 때도 승객은 요금을 1,200원을 다 내야 하고요. 네. 적자 만회를 위해 마을버스 기본 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승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시내버스, 지하철에서도 또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인데 서울 시내버스 노조도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파열음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입장에선 풀어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되겠네요.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죠.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이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가 발견됐어요. 네, 어제 새벽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 교육청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또 개인 휴대전화로도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학교까지 직접 찾아오는 등 계속되는 민원에 숨진 교사는 학교 관계자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으로 교권 침해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교사단체들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네네. 문제는 이런 일이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불과 지난주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네. 교단이 교권 침해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000건이 넘고 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상해, 폭행 건만 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 교권 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제는 대서특필되는 사건조차 놀랍지 않은 일상다반사가 돼가는 교단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취자분께서 문자로도 이 소식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SKT 해킹 관련 소식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에 이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고요. 네,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죠. SK텔링크를 포함해서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 가입자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 SK텔링크 가입자는 4만 1,000여 명이 줄었고요. 네. 같은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같은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데 SK텔레콤망만 이용하는 신생 알뜰폰 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이용자 1,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000여 명을 대리해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밝혔는데 이 소송 신청자는 10,000명이 넘지만 이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서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한 뒤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한 명만 소송을 해도 이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는 미국의 집단 소송과 달리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SKT 이용자들의 소송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24시간 진료병원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 이 필수 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이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 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 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이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고요. 예. 필수 진료 중에서도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 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또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입니다. 예. 정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서 참여 기관을 모집한 뒤에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과제 중 하나로 발표됐던 이 비급여 관리 체계 신설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 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부전이라고 뭐 병명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병인가요? 말이 어렵죠. 심부전.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심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의 질환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네. 심장이 구조적으로 또는 뭐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 뭉뚱그려서 증후군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증상도 대단히 복합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네. 조금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부정맥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심근경색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또 동맥경화 같은 이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펌프 기능이 잘 안 되면서 예. 온몸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이제 신부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신부전을 일으키는 뭐 원인들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네. 뭐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심장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1번은 고혈압이죠. 아, 고혈압.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당뇨병, 예. 고지혈증 다 신부전 일으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로 부정맥이라는 게 많이 일으키고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예. 이런 심장병들이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음주 흡연 이거 반드시 이런 생활 습관 신부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그러니까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절대로 내가 신부전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펌프를 해서 혈액을 그 혈관으로 보낼 때 압력을 더 높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심장이 막 근육이 엄청 더 세게 펌프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100번 해야 될 거를 뭐 몇 번 못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더 못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네. 신부전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뭐 고혈압이라고 하면 진짜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심장 질환의 종착역 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뭐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가지일 것 같고요. 네. 주로 신부전 환자분들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심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은 호흡 곤란이에요. 숨이 차다 이거예요. 예. 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특히 밤에 누워 있으면 숨이 차서 누울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심장에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네. 심장 역할을 펌프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전신으로 되질 않고 네. 혈액이 잘 못 간다는 건 산소랑 영양소가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몸의 기능이 다 같이 떨어지는데 그중에 특히 느껴지는 곳이 폐예요.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호흡 곤란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몸이 부어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몸에 부종이 생기고 몸이 붓습니다. 이러면서 그 폐도 같이 부으니까 또 호흡이 더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숨찬 것이 신부전의 제일 중요한 증상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신부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먼저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네요. 아유, 그럼요. 발병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고혈압이니까 네. 혈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이러면 그 관을 늘리는 스텐트 시술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예.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판막 질환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심장의 리듬이 잘못되는 부정맥이라면 이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물 치료든 아니면 어떤 뭐 인공 심박기든 같은 것들을 다 해서 이걸 예.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이 자꾸 붓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뇨제, 강심제 이런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때그때 아주 긴박하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시술이나 수술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환자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만약에 이 부정맥 중에서 심실 빈맥 이런 이제 부정맥이 있어요. 이것은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급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그래서 네. 제세동기는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제세동.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네, 막 네. CPR 한다고 하죠. 심장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데 네. 그때 쓰는 게 외부에서 쓰는 제세동기거든요. 예.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삽입형 그래서 몸 심장 안에. 근처 안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네.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를 치료하면 거기다 붙여놓으면 심장 그 박동이 조금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질 때 이 삽입형 제세동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 안에 내부에서요? 그 안에서 오. 전기 자극을 탁 규칙적으로 줘서 네. 심장이 제대로 순서에 맞춰서 뛸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안에다가 부착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삽입형 제세동기 장치를 달고 있으면 혹시 뭐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뭐 불편함 같은 건 없을까요? 큰 불편은 없어요. 오. 일상생활에는 네. 거의 뭐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나 직장 생활, 뭐 목욕이나 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심한 운동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장이 아주 센 곳, 예를 들면 MRI 찍는 곳 이런 곳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쇠붙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쇠붙이라고 하면 공항 검색대 같은 거 지나갈 때도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제세동기가 작동을 잘못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심장 속에 제세동기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수동으로 나를 체크해달라 이렇게 하시고 네. 수동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깜빡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내 안에 이거 거기다가- 있다는 걸. 그럼요. 거기다가 휴대폰도 전기장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 주로 그걸 달게 되는데 예. 주로 오른쪽으로 핸드폰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받을 때도 네. 전화 이렇게 뭐 왼쪽에 달려 있는 주머니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아유, 안 있는데 되죠, 안 그것도 되죠.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거는 이제 급성으로 발생하는 신부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성 신부전이 생기면 갑자기 숨이 차고 그다음에 막 온몸이 붓게 되고 그다음에 폐도 부으면서 힘드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정말 치료를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폐렴이 생겼다거나 이런 아주 급성으로 염증이 심하게 됐다거나 또는 혈액으로 감염이 되는 폐혈증이 생겼거나 하면 아주 급속히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성 신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되니까 병원을 얼른 가셔야죠. 예. 자, 이제 신부전 치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일상생활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병이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약물을
제 시간에 제깍제깍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잘 드셔야 하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원인 질환을 또 치료하셔야 되겠죠. 네.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잘 관리하는 그런 약물을 잘 쓰셔야 되고 네. 부정맥이 있을 경우도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판막 질환이 있다 이럴 때도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조절을 음식도 해야 될까요? 영향을 주죠. 네. 왜냐하면 이 혈액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심장이 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는 건데 네. 물을 끌고 다니는 건 전부 짠 거예요. 소금이죠. 네네네. 그래서 소금이 적은 저염식 식사를 하시는 것이 심부전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짜게 먹으면 물이 내 몸에 더 많이 따라가게 되고 물이 많으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혈액이 많아지면 심장이 부담스러워져서 심부전일 때 더 안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네. 짜지 않게 거기다가 짜게 먹는 원인의 제일 큰 것은 국물을 다 들이키시는 거니까 네. 국물 음식을 될 수 있으면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좀 피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술도 피해야겠죠. 술 피하셔야죠. 예. 술은 우리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맥박을 굉장히 빨리 뛰게 합니다. 그렇죠. 술 네. 드시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네. 분 꽤 많아요.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더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부정맥이 심해지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심부전 증상이 더 많아지고 숨차고 붓는 증상이 급속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혈압을 높이는 걸로 확실히 알려져 있고 또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이런 심부전이 와 있을 때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심장에 무리 부담을 주는 어떤 행위는 피하셔야겠고요. 아까 이제 급사의 네, 위험도 높다고 하셨고 이게 입퇴원을 좀 반복하는 일도 잦아지다 보니까 이 심부전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심부전은 심장을 완전히 갈기 전에는 완벽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암보다 심부전의 5년 생존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심부전 환자가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약물 치료, 식이요법, 체중 조절, 뭐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에 맞는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과 잘 맞춰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이 그 삽입형 제세동기 장치를 달았을 때 MRI는 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CT나 엑스레이는 괜찮나요?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하시죠. 네네. MRI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자석이잖아요. 네네. 자석이니까 우리 이 금속을 막 땡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CT나 또는 그 외 엑스레이는 자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CT 찍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 찍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한번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자,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심장질환의 종착역 심부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입니다. 네, 우리 심장도 이렇게 잘 뛰어야 할 텐데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 예고를 해드리고 바로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60대 중반 남성 분이시고 밤에 잘 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아파서 일어나서 조금 앉아 있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데 혹시 이거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잘 때 가슴이 더 답답하면 이게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일어나면 또 증상이 사라지면 역시 이제 심장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더욱이 나이도 60대 중반이시니까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에 공개된 것들을 한번 쭉 받아보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심장의 펌프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네. 누우면 또 물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폐에도 물이 또 고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심장 기능이 나쁘면서 폐에도 물이 차서 그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민진님 50대 중반 여성분이고요. 심장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약물 치료 후 퇴원해서 부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증을 느끼고 다리에 붉다 못해 검은 상처가 나 있고 진물도 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뭐 신부전증과 관련이 있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네, 뭐 심장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일단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죠. 두 번째 아직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 뭐 완벽하지는 않다는 뜻일 것 같고, 네. 다리에 상처도 났고 빨갛게 됐고 진물도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아마 말초 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 병원을 더 가셔서 예. 더 확실하게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어떤 약물을 더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회복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자, 1119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등산하거나 잠자려고 누울 때 이 뒷목 부근의 뒤통수 쪽에서 퍽퍽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세요. 네. 요거는 뭐 신부전하고는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고혈압 약 잘 드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이제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쩌다 네. 한 번씩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 잘 하시면서 고혈압 약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401님 손발 저림이 자주 발생하면 이게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신부전증과 관련 있을까요? 이 손발이 저리다는 것은 꼭 피 순환이 잘 안 되는 거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되거나 또는 긴장하거나 하는 것도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신부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내가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는 건지, 또는 네. 붓는 게 몸에서 자꾸 생기는 건지, 또는 누우면 호흡곤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연관지어서 신경 써봐야 되거든요. 신부전증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재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또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이 계절에도 잘 어울리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서 준비해봤거든요. 예. 바로 리사오노와 보사노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리사오노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요? 한국 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더라도 아마 노래 들으면 아실 텐데. 맞아요. 네. 그 CF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뭐 I Wish You Love나 Pretty World나 뭐 이런 곡, 전주만 들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곡들인데요. 네. 이 가수가 오는 5월과 6월 좀 드물게 전국 투어 형식으로 내한 공연을 합니다. 보통 내한 공연하면 서울에서만 공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번 리사오노는 5월 30일, 31일은 서울에서, 그리고 6월 1일은 대구에서 공연을 열어요. 그만큼 국내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리사 오노 뭐 근데 국내 팬도 굉장히 많은 가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표곡들 이외에도 뭐 라비앙 로즈나 뭐 마이 쉐리 아모르 같은 좀 스탠다드를 커버한 주인공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보사노바 하면 리사 오노 목소리 떠올리는 분들도 정말 국내에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국내를 찾은 적도 많았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내한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2018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잠깐 온 이후에 코로나 동안 조금 이제 발길이 뜸하다가 네. 2023년 말 12월에 다시 이제 깜짝 협연을 위해서 국내를 찾았었고요. 네. 단독 공연은 좀 오랜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 13년 만에 단독 공연을 여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리사 오노만의 음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그만큼 이번 단독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네. 알려진 게 있을까요? 특히 리사 오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연할 때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펼치는 게 또 이색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아티스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아니스트 박진영 씨, 그리고 베이시스트 전창민 씨, 그리고 드러머 신동진, 색소포니스트 신명섭 이렇게 4인조 밴드가 구성이 되어서 네. 리사 오노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고요. 자신의 히트곡 이외에도 뭐 아리랑이나 상록수 같은 네. 국내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곡들도 리사 오노의 음색과 보사노바로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곡으로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막 그렇게 친숙한 편은 아닌데 그런가요? 또 들어보면 참 이 초여름 계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예. 서울은 조금 흐린데 이런 날씨에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에도 너무 좋고 네. 이 초여름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장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사노바가 방금 우리 DJ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으면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 네, 이거 맞아요. 차카차카차카차카 하는 4분의 4박자 예. 아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요 리듬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래서 보사노바가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실 분들은 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TMI 평소에 알고 계시면 좋을 정도의 상식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 좋아요. 네. 좋죠. 예. 이 보사노바라는 게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감각을 뜻합니다. 멋진데. 그래서 네. 영어로 치면 이제 뉴웨이브 그렇죠. 제가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또 누벨바그 이거랑 누벨바그. 같은 어떤 맥락의 아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언어가 포르투갈어일 뿐이다. 보사노바. 예. 발음 역시 발음이 좋으십니다. 새로운 감각.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라질의 전통 음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삼바의 리듬, 삼바라고 하는 음악 장르에 네. 당시 이 장르가 태동할 한 60년대 정도에 유행했던 모던 재즈가 더해지면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감각이라는 뜻으로 탄생을 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색깔이 좀 진하고 그리고 그 어떤 기반을 만든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예. 장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공고해진 독특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보사노바. 저도 이제 이 듣고 한 곡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막 떠오르는 곡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그럼 어떤 곡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 장르를 완전히 그 이 음악 씬에 탁 자리 잡게 만들어준 대표곡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예. 이 곡도 모르는 분들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Girl from 이파네마. Girl from 이파네마. 알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예. 모두들 아시는 바로 그 멜로디의 곡인데 이 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겟센 질베르토 버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네. 사실 이 곡 자체도 그렇고 이 겟센 질베르토의 앨범이 보사노바의 시작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앨범이 완성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보사노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네.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앙 질베르토는 뭐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아티스트고 그리고 게츠는 스탄 게츠죠. 미국의 예.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딱 이 구성만 봐도 그때 어떤 재즈의 새로운 물결 그리고 그러네요. 어떤 그 전통적으로 음악을 하던 아티스트가 만났다는 조합이 느껴지실 텐데요. 네. 요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을 또 같이 만들기도 한 인물인데 네. 브라질에서는 거의 뭐 보사노바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 조빔의 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게츠, 질베르토, 조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조빔만 빼고 두 아티스트의 이름으로만 앨범을 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곡 소개하면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후안 질베르토의 아내인 어스트루드 질베르토입니다. 리사오노 저희가 조금 전에 듣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보사노바 여성 보컬의 기준을 세운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목소리 어떤 질감? 저는 보사노바는 분위기로 제압하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 보컬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럼 여기서 게츠 질베르토 음반에 수록된 Girl from 이파네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게츠 질베르토 음반에 수록된 Girl from 이파네마 듣고 왔습니다. 어디 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당장이라도 막 가볍게 배낭 메고 여행 맞아요. 떠나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금요일 오후인데 제가 더 이렇게 푸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이 가벼운 리듬의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명곡일지 네. 궁금합니다. 보사노바 라인으로 가져가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친숙한 노래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아마 보사노바 곡 가운데 국내 곡 중에선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보사노바를 가장 잘 다루는 남자라고 해도 좋을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김현철 씨가 89년에 발표한 1집 앨범 김현철 볼륨 1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요. 뭐 지금까지도 낭만, 뭐 기차 여행 이런 네. 키워드가 빠질 수 없는 곡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80년대 후반에 국내에 좀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쯤이 이제 국내에서 당시에는 퓨전 재즈라고 해서 좀 뭉뚱그려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좀 그런 제3세계 음악이라고 요즘에 많이 월드뮤직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제3세계보다는 그런 월드뮤직의 흐름이 조금씩 좀 새로운 물결로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대중음악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 가운데 김현철 씨는 뭐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89년에만 이 춘천 가는 기차나 장필순 씨의 또 어느새라는 히트곡이 있어요. 네. 이 곡도 보사노바 가요 가운데에서 손꼽히는 곡인데 이런 곡들을 만들면서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었습니다. 예. 김현철 씨야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천재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데뷔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데뷔도 좀 심상치가 않은 스타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 그 김수철 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공연을 보러 갔다가 게스트로 나온 어떤 날을 보고 반해서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어떤 날에 조동익 씨를 만나서 무턱대고 말을 걸어서 전화번호를 따고 한 달 뒤에 그 집에 놀러 가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보를 수정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네. 자연스럽게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운명적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재밌는 맞습니다. 일화네요. 정말 숨어있던 보석이 뿅 하고 나타난 셈이 됐죠. 예. 그런 이 천재 김현철의 네. 춘천 가는 기차 이 노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뭐 데뷔도 재미있다 보니까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재미있는데 김현철 씨가 이때 이제 재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친구를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춘천 가는 기차를 타게 됐는데 그 기차의 기분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 그 경춘선이었는데요. 기차가 너무 완행 열차라 느려서 지겨워서 중간에 있는 강촌역에 내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춘천은 못 간 거죠. 그래서 강촌 가는 기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곡이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강촌 아니고 춘천.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의 곡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관계로 5분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